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 있는 장성아입니다. 저는 주로 폐동맥고혈압 클리닉을 한 10년 이상 해오고 있고요. 오늘 제가 요청받은 강의 내용은 폐고혈압 환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치료제 복용과 관련한 관리, 식사는,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감염 관리, 백신 맞아도 될까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도 될까요?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폐고 이외에 질환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질문들,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피임과 임신에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언급들, 우울증 관련된 간단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 복용과 연관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약제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보통 담당 선생님께서 환자분들에게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폐동맥 고혈압에만 특허를 받은 약을 사용을 하게 돼요. 보통은 한 가지에서 세 가지까지 복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약들이 이뇨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그 외에 강심제나 아파린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외에 여러 가지 보조약제들, 예를 들면 두통약이나 뭐 설사약이나 소화제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이런 약제들 처방을 받았는데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약을 그것 때문에 못 먹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식사를 못하셔도 약 부작용이 심하게 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사를 못하셔도 약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못하는 것 때문에 약의 시간을 옮겨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식후 30분 이렇게 처방이 나가는 거는 시간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사실 조금 더 크고요. 식사를 못하시면은 일정한 그 시간대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약을 새로운 걸 받았는데 부작용이 의심이 되는 뭐 새로운 증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심각한 부작용이면 당연히 환자분이 그만 드시고 오실 건데 좀 경미한 부작용일 때는 약을 하루 이틀 정도만 뺐다가 없어지면 다시 드셔보시는 걸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똑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료 보실 때 그 이야기를 꼭 해주시면 좋고, 그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딱히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따가 점점 사라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드셔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용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럼 두 알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폐동맥 고혈압 같은 약은 한 번 잊어버리고 두 번째 두 알로 이렇게 드시면 용량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정도 잊어버리신 거는 그 다음 용량을 챙겨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치료를 받을 때 이 치료제를 먹느라고 폐동맥 고혈압을 안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 폐동맥 고혈압 약은 다른 치료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그 약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식사에 관심이 많으시죠?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드셔도 돼요. 다만 어떻게? 싱겁게. 싱겁게 드시라고 그러면 싱겁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에 말아서 국을 막 많이 드세요. 근데 저 싱거운 국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정확히 말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 아니라 소금의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음식을 막 뭐 어디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많이 의학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디에 좋은 음식보다는 어디에 나쁜 음식이 사실 더 많은 현실이고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골고루, 비타민 골고루 드시고 다만 거기서 소금량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가끔 난감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을 특정 성분을 계속 드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특정 성분을 지적하면 조금 문제가 될까봐 어떤 뭐
뿌리에서 달인 물을 매일 드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일에서 가져온 거를 매일 드셨다든지 뭐 즙을 내시는 경우가 되게 흔한데 이게 식품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일종의 약품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닥 좋은 식습관 아닙니다. 그래서 골고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그러나 싱겁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짜게 먹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저염식이랑 싱겁게 먹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음식의 국이 되겠는데요. 국의 맛을 내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간장과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모아서 한 입에 먹으면 되게 짜겠죠. 근데 국을 먹으면 짜지 않거든요. 그래서 싱겁게 먹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염분 섭취가 많게 되는 대표적인 예가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 되겠고 따라서 입맛에 싱거운 것보다 내가 먹은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요리 같은 걸 하시는 분은 특히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또 붓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물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예, 물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근데 막 5리터, 6리터 이렇게 먹는 건 좀 곤란하지만 내가 부을까 봐 물을 일부러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먹으면 다 소변으로 나갑니다. 내 부종을 만들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염분이 폐동맥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을 먹는다고 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물을 먹으면 맹물체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소금을 먹으면 이 소금이 신장에서 물을 같이 끌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붓게 돼요. 물은 먹는데 물을 먹어도 붓지 않지만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소금을 먹어서 물을 끌고 들어가면 이것은 실제로 혈관 안에 있는 체액이라는 그런 혈장 성분을 늘려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흡수돼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에서 폐동맥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폐동맥을 향하기 때문에 폐동맥의 압력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압력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의 압력이 올라가면 심장은 힘들어하고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액들은 다 정체되게 됩니다. 그 정체되는 게 어디에 정체되냐면 제 아래에 있는 다리, 그 다음에 복강,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간도 붓고 복수도 차고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목에 있는 혈관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종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신장도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부으면 그때는 신장 기능 자체가 나빠져서 여기서 배설이 또 되질 않는 이런 악성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뇨제를 먹으면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뇨제를 안 먹다가 땡땡 부어서 오시면은 신장 기능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뇨제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종이라는 것은 온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염분 섭취랑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런 저염식을 막 강조를 했더니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무염식 하시는 분인데 그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금의 양을 채우시되 적게 먹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무서워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하다 쓰러지면 어떡하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운동을 너무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무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와 빈도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젊은 분들은 특히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운동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강도를 과하게 늘리지는 마세요 라는 얘기 꼭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본인의 한계치보다 조금 더 하면 그 한계치가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장 환자 또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 분들은 그런 좀 과도한 운동을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압력을 받으면서 심하면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기절을 한다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 강도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저는 흔히 숨이 가장 많이 찬 걸 100%라고 하면 80% 정도의 운동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숨이 차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이면서 매일 조금씩 걷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무리하지 않고 나눠서 간다든지, 걷는 것도 나눠서 걷는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적절히 맞춰서 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80% 선에 맞췄던 운동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올려보세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운동 강도를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운동은 경쟁하는 운동,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농구나 축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 좋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움직이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자기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운동은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잠수를 해야 되는 운동들도 위험도가 있어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갑자기 필요한 운동을 혼자서 하는 경우는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등산은 좋은데 등산이 아무도 안 가는 산에 혼자서 새벽 시간에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수영장에 아무도 없는데, 세이프가드도 없는데 혼자서 하신다, 이런 것들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의 운동들은 좋아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똑바로 앉아 있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는 파란 나비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운동 가이드 그림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부정하게 앉아있지 않고 똑바로 앉아있는다든지, 앉아서 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종류의 운동들도 다 대근육을 쓰는 좋은 운동입니다. 뭐 다리를 잘 쓰지 못하시거나 걷는데 너무 힘드시거나 그러면 기지개만 켜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지개를 쭉 핀다거나 팔을 앞뒤로 올린다거나 이런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스트레칭에 관련된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종류들도 허리 근육, 복근, 대퇴 근육을 사용하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외래에서 하도 많이 여쭤보셔서 맨날 백신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가장 모든 감염은 기본적인 것은 손 씻기와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손 씻기도 잘하시고 서로 마스크를 쓰는 바람에 감기 환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나 독감으로 악화돼서 오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응급실로 오는 환자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도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 문화가 마스크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문화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모든 종류의 백신은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백신이 팔리고 권장이 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백신 다 맞으시면 되고, 이것은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백신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와 관련된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맞으시면 안 되고, 그 외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은 열, 오한, 가래가 누렇게 나온다거나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면서 기력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으면 좋은 백신 리스트, 독감 예방주사 매년 맞으시는 게 좋겠고, 폐렴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가 백신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맞는 걸로 돼 있고, 13가도 5년에 한 번 맞는데 이것도 뭐 필요하면 좋고, 대상포진, A형 간염 백신 젊은 층에서는 상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하시고 맞으시는 게 좋겠고, MMR, TD 이제 추가로 하는 것들 있죠. 풍진, 루벨라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은 다 맞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기본 백신은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다 하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다음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젊은 친구들 요즘 뭐 신혼여행도 가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해외여행도 가고 이제 그럴 때 여행 가도 될까요? 이런 소견서도 받으러 오고 많이 옵니다. 자동차, 버스, 기차 여행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다 가셔도 되겠고요. 비행기 여행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행 시 약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해외 여행 시 현지 병원 리스트 보는 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여행은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두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도 좋지만 동반자가 있다면 동반자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면서 가는 여행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것은 동반자와 본인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행기 여행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소견서를 한 장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국내 여행은 괜찮은데 대부분 국외로 나가실 때는 영문 소견서 한 장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거기에 본인의 진단명, 그 다음에 현재 먹고 있는 약제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른 외국을 갈 때는 약제를 좀 많이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사약 같은 거 가지고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관에서 통관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관련한 처방전 반드시 한 장 가져가시고 영문 소견서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산소통은 필요시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공항에 휠체어 서비스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면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그 도착하는 공항의 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덴버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도시의 고도가 높은데 그런 고도가 높은 도시에 도착을 하실 때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비행기 내부에서는 오히려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는 기압 등을 굉장히 잘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유럽으로 신혼여행 간다고 했던 제 환자분한테 보내줬던 이 명단인데요.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의 그런 환우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병원 안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HA 유럽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유럽에 있는 각국의 병원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가면 좋아요. 이렇게 지도로 나오죠. 프랑스를 간다. 그럼 프랑스에 여기에 각각의 PH 센터, 그 PH 센터로 리퍼해주는 센터 이런 식으로 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도시의 병원 이름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 같은 거 다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물론 다른 여행사들도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승객, 몸이 불편한 승객 이런 데 찾아보시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문의해서 예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항공 의사소견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정상 좌석을 사용할 수가 없거나 비행 중 산소 공급, 주사 투여 등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최근 외상 및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는 가지고 가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좋습니다. 누워서 이동하거나 꼭 휠체어로만 이동해야 되는 환자, 그 다음에 산소를 꼭 가져가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휠체어 서비스 같은 거는 그냥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좀 부담하셔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해외는 잘 안 나가시긴 하는데 이제 그 외에 많이 물어보는 게 시차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약을 먹고 도착했더니 또 금방 아침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이제 24시간 전후에서 가까운 쪽에 붙여가지고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약을 잊었을 경우에는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침에 한 번 먹는 약이었으면 아침에 한 번 먹는 약으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못하고 이동을 하다 보면 식사를 못하고 이럴 경우 있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식사와 상관없이 약은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전, 소견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들 연락이 오거나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폐고만 있는 게 아니라 폐동맥 고혈압 이외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이제 응급적인 상황,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 뭐 써놨지만 예를 들면 뭐 뇌농양, 폐동맥 박리, 듣기만 해도 이것만으로도 버거운 그런 질환이 생겼을 경우. 두 번째는 응급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암이죠. 그래서 암은 생각보다 되게 흔하고 또 수술적 치료를 하면 낫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병이 또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외에는 응급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임신, 출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성형수술, 뭐 피부과 시술, 그 다음에 뭐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예, 꼭 상담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부분마취 수술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마취 수술 중에 대표적인 게 피부 절개만 하는 부분마취에서 하는 수술, 치과 수술, 뭐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가능하세요. 다만 쓰던 약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상의는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전신마취. 전신마취 중에서 전신마취가 이제 기관삭관이 필요한 전신마취가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수면마취는 전신마취라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사약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수면마취들이 있습니다. 수면마취들은 대부분 가능한데요. 사실 이게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것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가능한데 충분한 응급 대비 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관삭관이 필요한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사전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방암 수술 같은 것은 사실 기관삭관을 하는 전신마취에 들어가지만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저위험 수술에 속하고요. 폐수술 같은 건 굉장히 고위험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위험 수술이 출혈량이 많은 수술, 혈관 수술 같은 거, 내장기관의 대장암 수술, 큰 수술이죠. 폐수술은 아주 고위험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치료 약제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약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흔히 쓰는 약 중에서 부종과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가 있어요. 많이 쓰시는 약 중에 소염 진통제가 대표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시술을 하던 진통제는 많이 쓰죠. 치과에서 이빨을 뽑아도 진통제를 쓰고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죠. 모든 진통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진통제를 먹었는데 몸이 붓기 시작한다, 숨이 차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그 약은 중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방을 받기 전에 제가 폐동맥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서 다른 옵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독성이 있는 약제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약을 먹을 때는 항상 그 처방전을 다음 진료 있을 때 가지고 오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데나필, 파텐션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파텐션과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약이죠. 협심증 때 혀 밑에 넣는 약인데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아주 심한 저혈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많이 또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무좀약, 항진균제 계열이 좀 있는데 항진균제가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뭐 와파린 드시는 분들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 폐동맥 고혈압 약이랑도 농도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몽 주스도 주스 중에서는 그런 주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엔 대부분의 약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제 질문 엄청 많이 하시죠. 이거는 뭐 건강한 사람도 질문하고 아픈 사람도 질문하고. 근데 사실 건강보조제의 개념은 저는 건강보조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보조제를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 거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은 약이 아니라서 안전하다고 무조건 믿으시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건강보조제는 약효가 입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으로 팔리지 않은 것이고, 다 건강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 큰 무리는 없고 어느 정도 건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품들이 건강보조제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건강보조제를 폐동맥고혈압 치료하는데 판다는 분이 있으면 그건 조금 드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드시고 싶으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세요. 전 전체적으로 거의 못 드시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못 드시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건강보조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식품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자연물에서 유래된 보조제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 안에 있는 화학 성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약제와 우리가 쓰고 있는 약제랑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가성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폐동맥고혈압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제약사에서 개발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데, 환자분한테 예를 들면 간 기능 문제가 생긴다든지 콩팥 기능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 때 어떤 성분 때문에 생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식품을 여러 개 드시고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애가 범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약이 범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동네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폐동맥고혈압은 이제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 대형 병원을 다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네 병원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진료는 이제 환자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약국이 있겠고요. 약국에서 약 사 드시는 건 자가치료죠, 사실은. 그 다음엔 1차 병원, 동네 의원, 1차 내지는 2차 가까운 병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가는 방법이 있겠고, 3차 병원 다니시던 폐동맥고혈압 전문 병원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35세 여자 환자분 폐동맥고혈압 치료 중인데 평소에 평지를 걸으면 숨이 차는 분이고 부종은 피곤할 때만 생기는 그런 정도의 환자였는데, 어제 저녁부터 콧물이 나고 목이 칼칼하더니 오늘 약간 피곤하고 미열이 있는데 평지를 빨리 걸으면 예전과 비슷하게 숨이 차지만 가만히 있거나 화장실 가는 일상생활 중에는 괜찮고 예전과 크게 달리 더 숨차진 않고, 자, 요 정도 숨찬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새로운 감기나 우리 흔한 질환군의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다른 일반적인 환자와 동일하게 치료를 하셔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죠. 자, 사례 두 번째, 42세 여자 환자 폐동맥고혈압 치료 중 평소 평지를 걸으면 숨이 차고 부종은 피곤할 때만 생기던 분인데 어제 오후부터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더니 밤부터 열감이 있어서 재본이 38.5도, 좀 높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운이 없고 매식거리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숨이 차서 한참 누워 있었음. 자, 앞에 분과 이분과 전혀 다르죠. 만약에 이분이 저희 연구 환자라던가 해서 연구관에서 통해서 연락이 오면 제가 이런 분은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고열이 났고, 두 번째 화장실만 다녀왔는데 숨이 찼잖아요. 숨찬 증상이 급성 악화를 보인 거죠. 하루 만에 열이 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급성 감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실 가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찬 증상이 갑자기 확 악화됐다. 이거는 응급실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40세 여자 환자 폐동맥고혈압 치료 중 평소에 평지를 걸으면 숨이 차고 부종은 피곤할 때만 생김. 사실 다 비슷한 환자분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뒤에 외래 진료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오전에도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붓고 체중은 매일 1kg씩 늘어서 지난주보다 5kg가 늘어났다. 그리고 숨이 조금 더 찬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은 급성으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하는 심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폐동맥고혈압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응급실까지 오실 상황은 아니지만 외래를 당겨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오시는 게 좋고요. 이게 숨이 찬 거가 조금 더 찬 게 아니고
제가 밥만 먹어도 숨이 차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그럼 응급실 오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또는 화장실만 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숨이 차다라는 게 붙을 때는 응급실 오시는 거고요. 예전보다 숨이 차고 붓는데 점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럼 땡겨서 오시는 거예요. 자, 부종을 보실 때는 제가 다리를 항상 제 외래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사실 청진기보다 다리를 눌러보는 행위인데요. 이렇게 다리의 정강이 가운데에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놓고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여기에 자국이 생길 거예요. 그 자국이 금방 회복이 되면 부종이 아니고요. 자국이 계속 남아있은 부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손가락 하나 이상 들어가면은 꽤나 심한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간 그냥 희미하게 자국이 남는 정도는 건강한 사람들도 좀 저녁 시간이 되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좀 부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많이 붓고 있다. 그러면 뭔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을 자주 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붓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매일 체중을 재보셔서 하루에 1kg씩 꾸준히 늘고 있으면 뭔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진물이 나오는 부종이라든가 신발이 안 신겨질 정도의 예전에 맞던 신발이 전혀 안 들어갈 정도의 부종이라면 뭔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자살 충동 이게 많이 얘기하시죠. 실제로 폐동맥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안 알고 계신 경우들도 있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정신병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반응성 우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전문 상담 그리고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 여자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임신은 고위험 임신인 건 확실하고요. 일설에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보고들에 의하면 산모 사망률은 30% 이상까지 보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있는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학회나 어떤 자리에 가도 의사들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임신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몸이고 내 가족이고 나는 꼭 갖고 싶다 해서 계획 임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은 임신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획 없이 임신이 됐는데 막상 임신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시는 분도 있어요. 두 경우 모두 가능한 빨리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상의를 할 때는 가족분이 반드시 같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어떤 이해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기 낳았다 이제 얘기 듣고 막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질문들 저희 현우 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리스트를 막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앞에 들어간 것들 빼고 그 밖에 질문들 중에서 그냥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뇨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뇨제는 전신 홍방성 루푸스 악화 또는 활성화, 혈소판 백혈구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이뇨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뇨제는 첫째는 누적되는 약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적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생긴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고용량을 쓰는 게 아니면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이뇨제를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 이건 굉장히 흔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뇨제를 과하게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는 거고 이뇨제를 적당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는 환자 상태를 보면서 그때그때 조절하는 약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외래 가실 때 혈액 검사 하시잖아요. 그럼 혈액 검사에 이 이뇨제 쓰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콩팥 기능과 전해질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질환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느라 이뇨제를 안 드시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마티스나 루푸스 등으로 인한 2차성 폐고 시 폐압이 정상이 되어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건 굉장히 약간 학술적인 부분도 있는 질문인데요. 특히나 루푸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진단이 폐동맥 고혈압으로 오시는 경우에 루푸스가 굉장히 활동도가 높고 폐동맥 고혈압도 생겨 있다. 이러면 루푸스 치료를 하면 폐동맥 고혈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약을 끊어도 되느냐에 대한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루푸스가 악화가 확 됐을 때 폐고가 악화되면 폐고약을 바꾸지 않고 루푸스 치료를 먼저 기다려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푸스 치료, 급성 치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고용량 같은 걸 했더니 다시 원상태로 좋아지면 이거는 폐고가 악화된 게 아니라 루푸스가 악화돼서 일시적으로 폐고도 나빠진 거구나 하고 폐고약을 더 올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고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을까요? 내성이라는 말은 조금 오해가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항생제를 특정 항생제를 오래 써서 더 이상 그 항생제에 내성균이 나타났다. 그때는 그 항생제는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안 듣거든요. 약을 바꿔야 돼요. 근데 폐고약을 안 듣게 되면 이걸 내성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내성과는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의 기전들이 있어요. 그 기전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건드려서 좋게 조금 호전시켜 놨는데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의 약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기전이 활성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약을 추가를 하는 거지 그 약이 안 들으니까 이 약 빼고 다른 약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 기껏 첫 번째 약으로 막아놨던 그 기전 자체도 다시 활성화되면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폐고약을 듣다가 약이 듣지 않으면 약을 바꾸는 것보다는 약을 얻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바꿀 때도 있죠. 이유는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줘서 두 가지 약을 쓰는 게 무리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항생제 내성 이런 걸랑은 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을 10ml 먹어야 되는데 5ml 두 개를 먹어도 되냐요? 제 생각에 이거 아마 폐동맥 고혈압 약 중에 5ml짜리 제형과 10ml짜리 제형이 나오는 약일 것 같은데 드셔도 되는데요. 5ml 두 개가 10ml 하나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약이 남아서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5ml짜리 두 개를 드시면 손해고 보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뻐근함, 오른쪽 가슴 부위 욱신거리고 찌릿찌릿, 가슴 중앙부분 콕콕,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가슴 통증과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슴이 아플 때 그 원인이 폐동맥 고혈압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흔한 거는 위식도 역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갈비뼈의 그런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진료에 가셔서 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냥 뼈 통증인지 아니면은 위식도 역류증 약을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인지 폐동맥 고혈압 약을 증량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이런 하소연도 하시는데 이제 가슴이 답답한 원인이 폐동맥 고혈압 때문이었는지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면 사실 약효를 보는데 조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폐동맥 고혈압 약을 최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사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질문,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데요. 붓기가 안 가라앉는데 다니는 병원이 멀어요. 근처 병원에라도 갈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고요. 근처에 이제 그 1차 병원, 2차 병원 선생님들과 그 기존에 꾸준히 다녔던 병원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뇨제를 조금 증량해서 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예정된 진료에 맞춰서 가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리 부종의 의료용 압박 스타킹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다리가 부종이 생길 때는 이게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뒤로 밀려서 붓는 거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하시면 일시적으로 다리는 안 부어 보이는데 그 부종이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는 아니고요.
다리 부종이 심하면 보통은 제일 좋은 건 폐동맥 고혈압이 좋아지는 거고, 폐동맥 고혈압이 비슷한 상태면 이뇨제를 증량하는 것이 보통 더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염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 심장내과 선생님께 예,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하는지도 중요하고, 사실 심한 환자는 비염 수술만으로도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 저희가 좀 봤어서 미리 좀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분 보행 검사를 할 때 숨이 차도 6분을 끝까지 채워서 걷는 것인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걷도록 하는 것인지, 네, 6분을 끝까지 채우는 건 맞고요. 이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걷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숨이 차면은 6분을 다 못하고 끝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거기까지 걸은 것만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6분 보행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검사와 이번 검사를 비슷한 컨디션에서 걷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검사는 하이힐을 신고 걸으셨고 이번에는 운동화 신고 걸으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또는 그 저번에는 내가 오늘은 할 때까지 해보자 이러고 열심히 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숨 좀 아유 저번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번엔 좀 천천히 걸을까 이러면 이제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럼 물론 의료진이 너무 차이가 나면 꼭 물어봅니다. 물어보지만 이런 거 오차를 좀 줄여서 약효 평가를 하는데 쓰시려면 비슷한 컨디션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D 드셔도 되고요. 건강식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꼭 드시고 싶은 거 있거나 선물 들어온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산삼, 홍삼 건강식품과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배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 질문 들어온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추리려고 많이 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또 질문이 있으면 모아서 주시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